오늘 10대도 이해하는 전쟁과 평화 이야기 출간을 기념해서 함께 라이브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대도 이해하는 전쟁과 평화 이야기 책을 쓴 라훈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께서 그 전에 책을 한 권 또 내셨죠. 네. 10대를 위한 통일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네네. 10대를 위해서 쓴 거다. 즉 네. 그만큼 쉽게 쓴 거다. 아, 10대가 이해할 정도면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일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태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조금 바꿨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번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먼저 좀 읽은 소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롤로그잖아요. 프롤로그. 예. 네, 가장 첫 도입부. 이 부분이 재미가 없으면 사실 흥미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프롤로그를 읽어보니까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프롤로그부터 굉장히 알찬 내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시작부터 힘을 빼는 거 아닌가. 도대체 본문은 얼마나 좋으려고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예. 본문 읽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원래 네. 보면 영화의 예고편이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정작 영화는 재미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좋았는데 했는데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긴장했는데. 정말로.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라 작가는 북한학 박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전쟁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시선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저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백골부대 작전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우리 네. 가장 공통의 어떤 중요한 전쟁의 그 과정, 네. 작전병을 거쳤기 때문에. 작전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약간의 방금 농담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관계, 또 좋은 관계, 또 안 좋은 관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는데 그 중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또 뭐 전쟁, 그리고 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북만의 부분이 아니라 한반도 나가서 더 큰 범위에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네요. 예. 저도 사실 작전과 출신이거든요. 아, 또 여기서도 얹히려고. 작전과 장교 출신. 아, 장교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도 전쟁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지난번에 책은 집중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네네. 이번에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어렴풋이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 책에는 제가 가보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다 가본 곳으로 다뤘는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못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가봤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크로스 체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사람한테 물어봤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가 10개 이제 챕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국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10대도 이해하는 건데 10대가 그 연령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의 10군데 지역 아니면 10군데의 국가 간의 그 갈등을 다뤘거든요. 저는 그 10군데에서 가장 그래도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갔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책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호텔에서 걸어서 나갔는데 한 7m 정도의 방벽이 있는 거예요. 방벽. 호텔 앞에? 예, 호텔 근처에 한 100m, 200m 정도 걸어 나갔는데 7m 정도의 방벽이 있어가지고 저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 방벽이 그냥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분에게 물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구나, 이스라엘. 그렇죠. 제가 백골 부대 그 DMZ에 있었거든요, 부대가. 그래서 GOP의 그 민통선 지역의 철책, 3중 철책을 제가 봤던 사람인데 그거는 군인일 때나 후방이 있었죠? 저 고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방에 있는 사람들만 철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민간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가까이에서 그것도 7m짜리 방벽을 장벽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남북한도 문제지만은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크게 봤을 때는 아랍과의 문제가 이거는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남북한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문제일 수 있구나. 이스라엘 그게 많이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군인이었을 때도 보던 건데 네. 여기서는 민간인들도 바로 이제 담장 넘으면 네. 다른 나라인데 이렇게 크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놀라셨다는 거죠. 네, 왔다 갔다 다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떡하니 7m짜리 방벽이 있는 게 이게 현실인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혹시 그 다루지 못했던 국가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 쪽을 한번 좀 다루고 싶긴 했었어요. 네. 아프리카의 어떤 한 몇 군데 부분을 다루고 싶었는데 네.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보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문제는 주로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민족이나 종족 간의 그런 전쟁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 마찰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종족이나 민족 간의 마찰을 주로 이제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프리카 분쟁을 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챕터로 넘어가서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너무 단도직입 쪽으로 팍 물어보시네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러시아는 2010년 이후부터 경제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와 함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지지도가 높아졌고 근데 사실 국제적인 입장에 봤을 때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지역의 그 힘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땅이 제일 큰 나라예요. 그래요? 예. 러시아가 엄청 큰데.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나라가 그렇게 커요? 그렇죠. 그 다음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역 패권을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러시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느새부턴가 친유럽, 반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좀 괘씸하게 보였고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 즉 러시아의 이 서쪽 지역의 인접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거기는 러시아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우크라이나어보다는. 네.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반러로 돌아서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공동의 그런 국적을 갖거나 네. 좀 러시아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왜 반러를 하냐 이러면서 독립을 하려고 자체적인 자치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 러시아 말을 쓰고 그렇죠. 러시아 이제 출신인 사람도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한 게 2014년도에 크림반도 지역이었고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친러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좀 많이 탄압을 했어요, 사실. 하지 마라, 받게도 하고. 너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국민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탄압을 하니까 이거는 좋은 핑계거리가 됐죠. 공격의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우리 러시아 국민들 우크라이나 안에 있지만은 네.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우리 러시아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면은 네. 안 돼. 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네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몇 번 경고를 하긴 했어요. 아. 2020년 뭐 21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결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침공을 하게 된 거죠. 정말 해버렸네요. 예. 공보를 하다가 예. 정말로 침공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네. 첫 번째, 러시아가 앞으로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도움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친유럽, 친미로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이거를 빨리 막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계속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이
이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한 번에 공격해 들어간 것이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친유럽이 되면 안 좋은 이유라도 뭐 있는 거예요? 친유럽이 된다고 한다면은 러시아의 이익과 유럽의 이익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갈라지는 게 많아요. 아, 더 유럽 쪽으로 이익이 많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또 미국이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국제 전 세계적인 패권 속에서 근데 러시아는 예전에는 좀 경제력 약했을 때는 그것을 묵과했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군사적으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어느 정도의 또 갈등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됐을 때도 최초의 국가가 3개 국가였는데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로루스였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백러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러시아. 벨로루스는 백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함께 뭉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하는 것과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 대하는 게 달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은 민족이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동지였어. 그렇죠. 같은 국가였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연이 되게 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국가가 갑자기 친미, 친유럽으로 돌아서는 것 그런 과정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힘이 적었을 때는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큰 과정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와 같은 민족이고 또 함께 이제 같은 소련 그 국가였었는데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가 나뉘어진 거잖아요. 네.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부 지역이 너무 친러로 되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러시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러시아의 종속이 되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이 더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러시아를 더 활용하고 우리가 러시아와 더 가까워야지만이 현실적으로 더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서 지역의 경제 그 발전하는 데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동쪽은 주로 이제 그 소련, 러시아랑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는 이제 공업지대가 주로 많고, 그러니까 소련 시대에 있어서의 소련의 아주 중요한 군수 무기나 그런 공장들이 대부분 그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었어요.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을 예전에 그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 체르노빌도 사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원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서부는 유럽과 가깝잖아요. 유럽과 가까우면서 거기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주로 농업입니다. 농업.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유럽과 가깝고 반대로 그 동쪽 지역은 공업 지역이고 또 러시아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국론이 나뉘어지는데 우크라이나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화합시키고 갈등을 좀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너무 더 첨예하게 더 마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가끔 국회의사당에서 막 싸우는 그 뉴스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원펀치 쓰리강냉이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원펀치 쓰리강냉이까지 해요. 실제로 싸우. 진짜 주먹 다짐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예. 그 정도로 정치가 그것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국민이 통합되는 역할을 정치권에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눠서 싸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러시아는 어떤 좋은 먹잇감, 좋은 핑계로 삼고 공격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없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구나. 다음 질문인데 지금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거부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언제 끝날까요? 러시아는 지금 그래도 확보한 땅을 가지고 그대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다 끝까지 회복을 하고 끝나더라도 그렇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들 작가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맞추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축구 전문가거든요, 제가. 제가 축구 전문가라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인가 제가 3번 했는데 3번 다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했던 게 그럼 우승국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브라질이다 이거는. 근데 그날 얘기한 순간 그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축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전쟁 전문가라 하더라도 좀 어렵죠. 근데 모든 우리 세계인들은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심지어 러시아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러시아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다만 하나의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를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뭐 프랑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강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중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도 엄청 추워지고 있는데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도 지금 많이 춥고 전쟁 때문에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는 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저희가 좀 많이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또 저희도 물론 그 정도로 나뉘어진 거는 아니지만 영남, 호남, 또 좌우 이렇게 해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사실 2022년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아주 역사적인 앙금, 정말 큰 사건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러시아에 실망했던, 크게 실망했고 힘들었던 그때가 바로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937년인가 그때의 대기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식량이 풍부한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몇백만 명이 그때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모든 식량을 징발해가지고 모스크바로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식량을 뺏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그때 대부분 인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굶어 죽은 거예요. 참혹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억하겠냐. 우리 남북한 전쟁, 6.25 전쟁도 우리 남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우리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발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학교나 여러 가지 그 교육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 상처는 정말 그 치유할 때 조심스럽게 정성껏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그것이 재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구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위기를 괜히 조장하면 안 되겠지만은 중국과 대만,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에이 설마 했던 것처럼 여전히 중국과 대만 그런데 침공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변수가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3번째에 연임을 했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였잖아요. 2번째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됐잖아요. 항상 북한은 소련을 따라하려고 했고 중국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가고 있다. 러시아,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북한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역대 주석이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4년 플러스 4년. 그러니까 2번 할 수 있긴 하죠. 우리나라는 5년 딱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4년을 해고 또다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또 좋다 하면은 4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대 주석은 항상 길게 하면 8년이었습니다. 8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진핑이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 3선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됐는데 네 번째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럼 세 번째 하게 됐으면 중국의 그 국민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실적.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급성장하다가 최근에 좀 꺾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중국 국민들에게 내가 3선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4선을 하는 것도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중국 국민들도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랬을 때에 시진핑이 가장 성과로 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만을 통일시키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나 평화적으로 통일을 거는 어려우니까 남는 것은 무력 통일밖에 없으니까 네. 어느 시점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하고 통일이 되면 좋은 게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라고는 대만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인구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서 물론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 네, 이런 얘기를 하긴 엄청 하는데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죠.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중국은 항상 바다를 향해 나가려고 했어요. 바다. 바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네. 지도인데 네네. 지도를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이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곳에 막고 있는 곳이 대만이에요. 대만이 예. 막고 있구나. 중국은 태평양 바다로 확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바다가 자원의 보고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해양 자원도 그렇고 네. 옛날에는 바다 안에서 어떤 자원을 캐는 데 있어서의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땅에서 캐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게 바다에서 가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광석을 캘 수 있거든요. 네.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딱 막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라인이 있죠. 필리핀, 대만, 남한, 일본. 이게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그게 막고 있으니까 네. 대만을 통일시키면은 이제는 막는 곳이 없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죠.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죠. 네. 결국은 대만이라는 그 섬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21세기에 바다의 패권을 누가 가지려고 할 것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중국 대만의 변수입니다. 해양으로 그 물류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도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해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도 얼마나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네. 100% 다 항로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비행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배로 가요. 네. 그리고 남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육로로.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대부분 비행기는 비싸니까 배로 무역을 한단 말이죠. 네네. 대만 해협에 있는 그 항로에 상당히 많은 그 배들이 지금 그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알짜 항로인 거죠. 갖고 있는 네. 국가가 네. 지락펴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중국 입장에서 대만 통일시키면 좋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저희한테 있을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네. 자원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수출하는 국가인데 그게 다 막히는 거죠. 태평양 쪽으로 가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유럽 네. 쪽으로는 가기가 어렵죠. 그 항로가. 또 왜냐하면 있다, 대만 이런 해협으로 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당장 저희는 이제 무역으로 좀 돈을 버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에너지도 대부분 그곳으로 와요. 네. 중동에서 대만 해협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에너지가 그쪽으로 오거든요. 저희도 바다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10대가 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네. 주한미군. 네.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서 군인이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네. 또 함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주한미군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전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쟁의 해결이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책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